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모두 상승세를 보였지만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뉴욕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한 건 일주일 만에 처음이기도 했는데요. 경제 지표도 좋았고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확정됐습니다만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선택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에 2,000선을 탈환했습니다. 무려 하루 만에 27포인트가 오르면서 2,000포인트를 회복해준 건데요. 외국인의 러브콜을 꾸준히 받아왔던 삼성전자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죠.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점검해드리고 오늘장 전망도 살펴봐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핫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간밤 발표된 경제 지표도 모두 긍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네요. 마감 지수부터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 조치가 나왔죠. 이제 남은 것은 재정절벽 협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부분이 뉴욕 증시에 오늘 발목을 잡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56% 하락했습니다. 13,17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72% 하락한 2,992포인트. S&P 500 지수도 0.63%가 하락한 1,419로 끝났습니다. 다우지수는 올해 현재까지 7.8%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나스닥은 14.86%, S&P 500 지수는 12.87%로 수익률만 놓고 보면 현재 그럭저럭 상당히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연말에 현재 가장 큰 변수인 재정절벽 이슈 이런 부분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연말의 수익률의 편차가 현재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의 감축에 현재 진전이 없다라고 토로한 부분, 그리고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버냉키 의장이 재정절벽 협상이 불발될 경우 미국의 경제의 일정 부분 부정적 여파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시장에 다시 들이우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도 뉴욕 증시보다는 낙폭은 좀 줄었는데요. 네. 그나마 약보합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집행 확정과 20인 내 금융감독 대상의 기준안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이 재정적 리스크의 부담을 유럽 증시도 현재 피하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고요. 오늘 S&P가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한 부분 이런 내용도 영국 증시에는 다소 부정적 재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재정절벽 협상을 위한 회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회동으로 재정절벽 협상에 좀 논의가 진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 이제 7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지금이네요. 시작하는 시간에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백악관에서 이 재정절벽 미팅을 독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도 약 2시간여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독대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현재 정치권에서 매우 긴박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마는 지난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그 제안을 받고 세수 확대 규모를 10년간 1조 6천억 달러에서 1조 4천억 달러로
2천억 달러를 줄이는 수정 제안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수정 제안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공표되고 있지 않지만 이 내용과 관련된 그 의제가 현재 오바마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앞으로 닥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 주말의 진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미국의 대다수 현재 60%가 넘는 국민들은 오바마의 부자 증세안을 현재 지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의 여지를 나타내줄 수 있을지 현재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 지표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일 연속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용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의견에 힘이 더 실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 부분은 역시 재정적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34만 3천 건으로 서프라이즈급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한 달 내내 현재 신규 실업 수당 신청자의 수가 줄어드는 수치로 나오고 있고 샌디가 상륙하기 전에 그 직전 주의 신청자 수는 36만 8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보다도 현재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현재 연말에 소비 시즌을 감안해도 비정규직 수요가 임시적으로 증가했다는 측면을 감안해도 현재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하락폭은 상당히 호조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샌디 여파는 이제는 거의 완전히 벗어났다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1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0.8%가 하락해서 예상치인 0.5% 하락보다도 낙폭이 컸습니다. 물가는 크게 안정된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11월 소매 판매는 0.3%가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는 소폭 하회했지만 10월의 마이너스 수치보다는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점, 이런 점이 긍정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 연준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의 주요 5개 중앙은행들과 맺었던 달러 통화 스왑 그리고 긴급 유동성 대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안정을 위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네. 여전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더 연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이제 내년 2월 1일이 이제 만기인데요. 이보다 이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 2월 1일까지로 만기가 되는데요. 버냉키 현재 FRB 의장의 현재 가지고 있는 임기가 2014년 1월 말까지라고 본다면 이 통화 수합의 1년 더 연장은 버냉키 임기 내에서는 현재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현재 선진국 5개 은행과 통화 수합과 긴급 유동성 대출의 무제한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을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은행들은 유럽 중앙은행인 ECB와 영국의 영란은행, 일본의 일본 중앙은행과 스위스의 중앙은행, 그다음에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BOJ와의 현재 통화 수합은 다음 달 BOJ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나머지 4개 은행에 대해서는 즉시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긴급 유동성 대출,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유럽 중앙은행의 연준이 달러로 무제한 대출을 0.5% 금리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긴급 유동성 대출도 이 5개 은행과 언제든지 필요한 통화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빌려주는 이런 그 시행 정책도
유지하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로존에서도 호재가 있었죠.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최종 승인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도 자세하게 점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틀간 네. 그 유로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내용이 밝혀졌고요. 따라서 이제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그 성명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루 연장하면서 국제 환매 기일을 연장하면서 그리스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현재 목표 수치인 국제 환매 300억 유로를 넘어선 319억 유로의 국제 환매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하자 빠르면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겠는데요. EU 집행부가 그리스의 구제금융 343억 유로를 빠르면 다음 주에 집행하기로 현재 내정을 했습니다. 또한 토탈 491억 유로에 달하는 집행분이 내년 3월까지 이번 343억 유로를 포함해서 내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급기로 현재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IMF는 이 국채 환매가 성공될 경우에 조건부로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IMF의 내용도 현재 그 리스크 부담이 상당히 경감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그 지원되는 343억 유로 중에 319억 유로는 그리스의 국채 환매와 관련된 부분에 112억 9천만 유로로 충당하게 되고요. 나머지 110억 유로는 국채 환매 기금으로 현재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리스의 문제는 현재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EU 유로존 재무장관과 EU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감독 대상과 뱅킹 유니언의 출범 시기 이런 내용들이 가장 현재 안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중국 쪽 이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8.5%로 올해보다 0.8%포인트 정도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위안화 가치는 3% 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볼게요. 네, 이번 주말에 이제 네. 15일과 16일에 중국의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현재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일정에서 중국의 현재 새롭게 그 들어선 지도부가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수치와 위안화의 통화 정책 이런 내용들이 아마 드리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간 중국은행이 내년도의 위안화 절상폭을 3% 정도로 현재 추정을 했습니다. 중국은행은 중국금융 전망 보고서를 12일 발간하면서 미국의 양적 완화 지속으로 인해서 위안화가 달러당 내년 말 6.06 위안까지 내려갈 것으로 현재 점쳤습니다. 올해 달러 대비 위안화의 절상폭은 연초 대비 0.8%에 그쳐서 작년 5% 전후의 절상폭보다는 상당히 현재 절상폭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의 흐름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은행은 현재의 위안화 절상 기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미국의 양적 완화 카드가 지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중국으로 한머니가 환류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인 15일과 16일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발표 사항과 일본의 중요한 선거 이런 내용들이 현재 남아있는 아시아권의 주요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중간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석 달 만에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매물 폭탄보다는 무난하게 지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위였는데 예상보다 지수는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부터 점검 받아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네. 내 마녀가 춤추는 날, 네. 소위 말해서 선물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상당히 좀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많은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위험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9천억 가량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장중 삼성전자의 계속되는 신고가 행진과 더불어서 전일은 2,000포인트를 석 달 만에 이제 회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또 매매 동향을 좀 보자면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매수한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기타 KB금융이나 현대모비스, 고려아연, 호남석유 등의 종목들을 매수했는데요. 기관 입장에서는 포스코나 현대차, 그리고 OCI,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등의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기관들이 매수한 이 네 종목 모두 외국인들이 또 매도한 종목으로 직결이 됐는데요. 포스코나 OCI, 현대중공업, 현대차, 대림산업 등에 대해서 외국인은 상당히 많은 매도를 보였고요. 네. 기관 또한 외국인이 매수한 삼성전자와 고려아연 등의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로 대응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종목이 좀 엇갈렸다라는 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자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무난한 상승 흐름은 이어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프로그램 매수세에 의해서 거래소 좀 더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면 네. 외국인들의 매수는 코스닥에서도 이어져서요. 이틀째 상승하면서 49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박근혜 테마주 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이제 문재인 테마 중에 몇몇 종목은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들어가는 모습도 나타났었네요. 네. 자,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만 봐도 줄줄이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는데 업종별로 본다면 흐름은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종목별 수급 현황을 본다면 외국인들은 역시 전기전자업종과 그리고 금융업종에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방금 보여드렸었고요.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전기전자와 찰강금속업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금융업, 은행업 등의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약세 업종은 찰강금속업 단 하나밖에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코스피의 특징주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일양약품이 전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2013년 신약 성과에 대한 가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일양약품뿐만 아니라 유한양행 등 또 한미약품 등의 이 제약주들이 또 전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한 모습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IT 부품 쪽에도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기도 했었는데요. 코스닥의 업종별 분위기는 또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은요, 철저히 IT 하드웨어 업종과 그리고 IT 부품업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었고요. 네. 반면 기관들은 IT 하드웨어라든지 IT 부품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데 반해서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 속에서 전일 이제 강세 업종으로는 이 화학, 기타 제조업, 컴퓨터 서비스, IT 부품, 출판, 매체 복제 등의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역시 코스닥에서도 약세 업종은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이 비금속 업종이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장 코스닥에서 또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들은요.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서 신공항 관련된 테마, 그리고 동방선기가 전일 상한가까지 진입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정책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 신공항에 대한 제기는 다시 한번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 많이 급락했던 부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까지 더해지면서 좀 강세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코스피 지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 클로징 벨이 울리기 바로 직전에 2,000포인트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프로그램 매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자, 프로그램 매수라는 것은 선물과 연계되어서 현물과 연계되어서 서로 매수 매도가 일어나는 흐름들입니다. 차익과 비차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특히 이제 차익 같은 경우에는 선물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차익 같은 경우는 시장과 연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 매수가 차익이든 비차익이든 매수가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은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통째로 올라가고 통째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프로그램 매수가 오히려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면서 일단 좀 강세가 나타났다. 근데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이 매수 차익 잔고가 결코 작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들어오면서 장을 한번 오버슈팅하는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지수가 2,000선을 뚫자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단기 급등에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도 금요일 장이기도 하죠. 간밤 뉴욕 증시 소폭 쉬어가는 흐름도 나온 바 있기도 한데 오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예,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지금은 전부 다 박수를 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그와 더불어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객관도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은요. 조금 비이상적인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의 계속적인 어떤 상승은요, 뭐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어떤 프로그램 매수세의 어떤 폭발적인 매수세, 11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현물의 강한 매수세, 이런 부분들은요, 현 시점에서 나타나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일 것이거든요. 예. 전일 정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화가 돼준다면 오히려 시장은 좀 탄탄해질 가능성이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순매수로 대응을 했다는 거죠. 통상 이럴 때요, 이제 이러한 리스크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 부분부터 일상적으로 이제 매물 폭탄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2,000포인트에 올라서서 대부분의 리포터들 모두 다 올라갈 것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삼성전자 200만 원까지 갈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많이 나올 때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방심은 절대적으로 금물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상승폭이 좀 컸던 대형주 위주로는 네. 좀 현금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전부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최소한 전량 매도는 하지 않더라도 한 50% 정도 물량을 좀 축소하는 전략 충분히 뭐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경제연구원의 남문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어제장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네 마녀들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신고가 그리고 코스피의 2,000선 돌파,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응 전략 좀 수정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네.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지수의 2,000포인트 돌파를 프로그램 매수세에 의해서 좀 돌파가 됐는데요. 좀 호재도 좀 있었고요.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반영돼 왔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미국의 FOMC에서 내년 1월부터 해서 매월 450불 국채 매입 발표를 하게 됐죠. 그렇다면 기존의 뭐 MBS 400불과 같이 해서 매월 850불의 그런 유동성이 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업률이 6.5% 이하로 또 1, 2년 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5% 이상으로 가지 않는 한은 그 초저금리까지 유지하겠다는 그런 미국에서 사실은 상당한 큰 호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 때문이겠죠. 그 부분과 또 기존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크게 일단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에 따른 유동성 효과, 이 부분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 11거래일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장도 계속 조정을 주지 않고 계속 2,000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그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이나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시황은 사실은 제가 1950포인트가 돌파되면서 제시를 했던 그러한 전략인데요. 거기에 따른 전략적인 부분은 조금 약간 수정과 종목에 대한 수정 부분만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또 유럽 쪽에서의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 ECB가 중심이 돼서 유로존 단일의 은행 통합 감독 체제 이 부분도 좀 합의가 됐죠. 그래서 그 부분도 유럽 쪽의 시장에는 상당히 호재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 의미는 사실은 이제 개별 국가의 은행 위기가 해당 국가의 부채 위기로 번지는 것을 좀 차단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부실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이 정부 부채가 쌓이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도 343억 유로 이 부분도 순차적으로 집행키로 한 부분도 계속해서 호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1950을 넘어가면서 사실은 약간의 이제 우려감이라든가 현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이 넘어가면서 또 우려감을 표시를 하고 이러한 뭐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시장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그대로 거스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1950포인트 넘어가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외국인의 매수라든가 이 부분을 봤을 때 항상 저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할 때 머리로 귀로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하는 걸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투자를 하는 걸 선호를 하는데요. 현재 뭐 그러한 개념에서 봤을 때 시장은 2,000포인트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돌파를 해버려서 어제 넘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돌파가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형주를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경기 민감주를 저점에서 잘 편입이 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일정 비중 관리만 하면서 홀딩을 한 그런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형주가 지금 하나도 없다. 근데 지금 2,000이 넘어서 약간의 불안감은 좀 있다. 좀 약간의 조정의 우려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만약에 지수가 많이 더 가게 된다면 조금 그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시장이 가는 거에 대한 또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근데 1950포인트 넘어가면서 그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약간의 좀 우려감은 좀 있습니다만 좀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종목을 좀 편입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레버리지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제가 좀 제시를 좀 해드리면 일단은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 시장의 좋은 모습은 이미 시장은 이제 꺾이는 그런 하락으로 전환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그럼 뭐 민감주나 대형주를 전혀 편입을 하지 못했다 이러신 분들은 현재 시장에서 약간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21선 기준으로 해서 21선이 이탈되지 않느라는 홀딩을 권유를 해드리고요. 혹은 201선이 돌파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재 뭐 201선도 돌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탈되기 전까지는 뭐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중 관리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는 IT와 자동차 섹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섹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화학이라든가 정유 그리고 뭐 철강 건설, 최근에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고 지수 상승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증권, 금융 이런 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종목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면 IT 쪽에서는 현재 삼성전자를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주, 삼성전기라든가 현재 오르지 못한 최근에 조정을 받은 LG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이 낮다고 보고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업종으로 가자면 LG화학은 꾸준히 좀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좀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현재 LG화학이라든가 LG화학이 전일에 약간 상승분이 반납이 되고 어제 약간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이러한 종목들은 현재도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철강에서는 뭐 현대제철 이렇게 보면 각 업종의 좀 대표주가 되겠는데요. 뭐 현재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좀 현재도 편입을 못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실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은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유자는 장기 이평선 이탈되기 전까지는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그럼 건설주를 접근하고 싶다면 삼성물산 이렇게 접근하는 전략이 좀 맞다고 봅니다. 증권주 중에서는 약간은 증권주는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뭐 대우증권 정도, 금융에서는 하나금융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이제 강세가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유망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승부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75포인트를 회복한 지 하루 만에 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1975포인트 지지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2000포인트 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전략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여전히 지수 좀 거품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거품인 건 맞아요. 맞지만 일단은 그거를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승이나 하락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상승이나 과도한 하락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올라가는 게 맞고 이 정도 내려가는 게 맞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락할 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선 지지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더 빠진다. 그러면 그 전에는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올라갈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되겠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도 올해 계속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름이었죠. 제가 1800 깨져도 금방 매수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1775선에서 1750선 사이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2050에서 1800선 무너질 때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내려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내려갔을 때 매수하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더 내려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설명드린 건데 지금은 정반대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정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활용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철저하게 기준가 참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중기는 이제 불안한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상승세는 활용하자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종가 기준으로 1975, 그다음에 1925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1975선이 유지가 되면 계속 배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1925선 이탈되면 그때는 완전히 또 돌변합니다. 이게 주가라는 게 그렇거든요.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또 내려갈 때는 한없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을 때 매도시키고 한없이 내려갈 것 같을 때 매수시켜야지 그래야지 실전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재밌는 비유를 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제가 1975, 1925 이렇게 객관적인 라인을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선을 이제 1950선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치 이제 우리가 보면 비물장기대 보는 것처럼 딱 군사분계선을 1950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북방한계선이 1975, 그다음에 남방한계선 1925인데요. 그러면 DMZ가 통치하면은 한 위아래 합했을 때 50포인트 되잖아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1900선 돌파되고 나서 그다음에 1925선이 넘어갔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일단 1925선이 넘어가면은 25에서 50% 배팅하자. 그리고 1950이 넘어가면 일단 50에서 75%까지 배팅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합니다. 절대 기준선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1950선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 있는 가운데 있는 중앙선이거든요. 그다음에 위쪽이 1975, 아래쪽이 1925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975를 돌파해서 현재 굉장히 강한 양상입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 영향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인버스라든가 코덱스 레버리지는 어제 동시효과에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종가에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일단 오늘 시가부터 2,000포인트를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거품인데 특히 어제 종가가 말도 안 되는 거품이라서 일단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올 건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12월이든 1월이든 이것만 보세요.
1950선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혼조세가 나오면은 이거는 완전히 중앙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다. 1975선 위에가 유지가 된다. 그럼 계속 이게 이제 박스권 등락이 되든 계속 가든 그 유지가 될 거고요. 반대로 1925선이 무너지면 이거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자막을 통해서 제가 수급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 등락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재정절벽 협상의 과정과 결과입니다. 왜 과정과 결과냐면 언제 타결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게 중요하고요. 또 결과도 결국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서로 양보하냐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계속 주시하시기 바라겠다 설명드리고, 두 번째가 뭐냐,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안보리 소집돼갖고 현재 한참 회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세 번째가 뭐냐, 뜻밖에도 대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거를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요. 보수가 되느냐 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외국인들 포트폴리오라든가 투입되는 양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지난번 그다음에 그 10년 전 대선 때 그 전후의 움직임을 제가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명 현 지수는 좀 거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불안한 상승이 지나고 나면 이 거품이 빠지는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닐지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오늘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봐 주시죠. 네, 급락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급을 어느 정도 보면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프로그램이 지금 무지막지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금요일 6시 방송에서 그걸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미국이 지금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한국도 모멘텀이 없어요. 그럼 하락했을 때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외국인 매도가 아니라 프로그램 매도예요. 프로그램이 지금 정말 무지막지하게 터졌습니다. 현재 어림잡아서 계산해도 거의 14조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걸림돌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었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미국 지수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리는데요. 다우존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었죠. 벌써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제가 코스피 다우존스 같은 게 13,250을 한계로 본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지난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돌파가 안 되고 결국 내려왔어요. 근데 어제는 완전히 마이너스 나왔는데요. 13,250이 못 넘어가면은 아마도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24일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13,250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동평균선으로 나오는 지수가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3주 전에 13,250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미국 지수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비중은 그냥 자막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950이 유지되거나 미만일 때 코스피하고 코스닥 업종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위에서는 이제 전기전자, 증권, 건설이고요. 아래에서는 전기가스, 통신, 의약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위에서는 반도체, IT 부품, 아래에서는 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물하고 코덱스 인보스 신규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짜드리겠는데요. 사실 저는 어제 실전에서는 막판에 선물을 추가 매도시켰습니다. 종가에. 그리고 코덱스 인보스도 추가시켰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분명히 제가 정리하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은 시가에 선물 매도와 코덱스 인보스를 다시 한번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동시효과에 평가이기면 무조건 보유하고요. 평가손이면 정리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이 마지막 무료 방송 기간인가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었는데요.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운 좋게도 제가 접촉한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동방성기하고 영화검색은 이제 상한가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추천했지만 오늘 당장 상한가 안 가더라도 다음 주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상한가 갈 만한 종목을 제가 무료로 한 두세 종목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추천율이 무더기로 안 합니다. 굉장히 압축 추천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제 2년 만에 무료 방송을 했었는데 아마도 장중 무료 방송은 1년 뒤 정도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여하신 분들 정말 참여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한가 종목이 많다라고 하니 무료 방송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락하며 1,070원 선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IT와 자동차, 조선 등 수출 기업의 환차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원 떨어진 1,073원으로 마감하면서 1,07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원엔 환율은 9원 10전 내린 100엔당 1,283원 5전을 기록했는데요. 원엔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4월 12일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 같은 환율 급락은 기업이익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말 이후 어제까지 환율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6천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1,670억 원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 하락폭이 40원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는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환율 변화에 따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감소폭은 3, 4분기 5,700억 원을 포함해 하반기 들어서만 1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하락은 자동차 업체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KDB 대우증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마다 각각 영업이익이 1, 2%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4, 4분기 환율 하락으로 이미 900억 원과 800억 원씩 환차손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앞으로 환율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원화 강세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문제는 이 같은 주변 환경이 당분간 원화 강세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잇따른 양적 완화로 달러를 쏟아내는 데다 원화가 다른 이머징 통화보다 저평가되어 있어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수출 기업의 수익성과 가격 경쟁력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재환 KDB 대우증권 연구원은 주요국이 잇따라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상당수 이머징 통화들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원화는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라며 이러한 환율 차이가 사라지기 전까지 원화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서 동일한 브랜드의 점포 개설이 금지토록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리 제한과 함께 가맹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 1,000개 이상인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상위 5개 편의점 브랜드인데요. 이들 5개사의 편의점 시장 점유율은 현재 97%에 달합니다. 공정위의 중복 출점 규제는 최근 편의점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매출 감소 등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5대 편의점 브랜드 매장의 수는 2008년 1만 1천여 개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2만 3천여 개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250m 내 편의점 가맹점 비율은 CU가 44.6%, GS25가 51.4%에 달할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458명이던 매장당 일평균 방문객 수가 지난해에는 385명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손님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르면 내년부터 우량 기술을 지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증시 상장이 한층 쉬워지게 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시장 기업 자금 조달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재무적 결함이 있는 기업도 코스닥 시장 상장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자본 잠식이 있거나 경상이익이 없는 기업도 우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질적 심사를 거쳐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업들이 이른 시일 안에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속 상장 제도가 도입되게 되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심사 기간이 현재 45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유상증자, 무상증자와 최대주주 변경 제한 등 규제를 없애고 주식 분산 요건도 분산 비율에서 절대 주식수로 바꿔 우수 기술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을 방문한 선박들의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를 미국과 일본 등 우방과 함께 국제사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죠. 네, 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핵심은 추가 제재 방안이라며 해운 제재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제재를 국제사회와 협력해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개정된 우리나라의 개항질서법 시행령에는 180일 내 북한을 방문한 선박은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서 중국의 반대로 유엔 차원에서 해운 제재가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우방국만으로 강한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북한을 방문한 후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은 연간 수백 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당국자는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다 해도 북한 화물을 취급한 선박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조정회의를 열어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각국 간 협조를 통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슈의 뉴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